한국? 아, 그 반도체 망하고 있는 나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었으면서 6.25때 북한한테 제대로 털린 나라요? 거길 말하는 거 아니죠?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한국을 전쟁 때 북한에게 밀리고 중국이 깔보는 나라라고 완전히 무시하던 한 외국인 유학생이 이 충격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는 경험을 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딱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제작에 힘을 실어주세요. 감동한국인 채널은 수익금의 10%를 유기견, 유기묘들을 위해 기부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솔직히 한국이 세계 4대 강대국을 쩔쩔매게 했다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진 완전히 웃기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은 그냥 운 좋게 KPOP 좀 뜨고 드라마로 유명해진 나라 아닌가요? 그런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느니 강대국들이 두려워한다느니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저는 진짜 강의실에서 친구들하고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계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K9 자주포와 같은 첨단 무기로 나토 국가들까지 사로잡았다니요. 그날 제가 프린스턴 강당 뒷자리에 앉아있을 때만 해도 한국 무기 산업에 관한 세션이라길래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 미 국방부 자문위원이었던 로버트 맥케인 박사가 연단에 서는 순간 강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우리는 한국의 군사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존슨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으로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군사 전략을 공부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이 언급되면 아, 그 스마트폰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국제안보 수업에서도 항상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가끔 이스라엘만 중요하게 다뤘으니까요. 제 룸메이트 중에 한국인 유학생인 김준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가끔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이야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준호야, 너네 나라는 북한 때문에 미국 도움 없으면 못 살잖아.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놀리기도 했죠. 준호는 항상 조용히 웃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 뒤에 이 친구는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니는 학과에는 각국 출신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리앙이라는 친구는 항상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라고 주장하곤 했죠. 저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심지어 중국의 군사력도 높이 평가했지만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군사 전략 수업에서도 한국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학과 라운지에서 리앙, 준호, 그리고 영국에서 온 제임스와 함께 있었어요. 뉴스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의 새로운 무기 개발 협력을 언급한 내용이 나왔죠. 리앙이 갑자기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미국이 왜 한국 같은 나라와 협력하는 거지? 중국이 훨씬 강한데 라고 했고 저도 그러게 한국이 뭐 대단한 무기를 만든다고? 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때에도 준호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기 책만 보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한국은 그냥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잖아. 독자적인 군사 강국은 아니지. 라고 했을 때도 별 반응이 없었죠. 저는 그때 준호에게 너도 인정해. 너희 나라는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잖아? 라고 물었어요. 드디어 준호가 책에서 눈을 떼고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너희들이 얼마나 모르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리앙이 비웃으며 무슨 소리야? 중국은 병력이 140만이나 되는데 한국은 고작 50만도 안 되잖아. 라며 웃었을 때에도 준호의 단호한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덧붙였어요. 맞아. 그리고 한국군은 독자적인 지휘권도 없지 않아. 전시에는 미군 지휘 아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호가 뭔가 말하려는 찰나 문이 열리며 제임스 맥팔랜드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군사 전략 수업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전 미 해군 제독 출신으로 NATO에서도 고위직을 지내신 분이죠. 교수님은 저희 대화를 들으셨는지 곧바로 준호에게 물으셨어요. 김 군, 이 친구들이 한국 국방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나? 준호는 조용히 그냥 한국이 미국 없인 못 산다고 생각하나 봐요. 라고 답했죠. 교수님의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뭐라고? 자네들 정말 무지하기 짝이 없군. 우리 수업 시간에
한국의 국방 전략과 무기 체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 라며 저희를 향해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국제 안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니 놀랍네요. 내일 수업에서 특별 주제로 한국의 군사력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자네가 발표를 맡아주면 좋겠군. 제 얼굴이 하얘졌어요. 한국 군사력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데 발표라니요. 저는 교수님의 지시에 당황해서 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자료를 찾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안보 관련 책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죠. 결국 인터넷 검색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모아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병력 규모, 국방비, 미국과의 관계 정도로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발표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리앙과 제임스가 저를 보며 살짝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준호는 어딘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현재 약 50만 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작은 규모입니다. 국방비는 GDP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는 인터넷에서 찾은 기본적인 통계를 읊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점점 미간을 찌푸리셨고 준호는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죠. 제가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라고 말하는 순간 교수님이 손을 들어 발표를 중단시키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렉스, 자네가 조사한 내용이 이게 전부인가? 저는 당황스러워. 네,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이 정도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강의실 앞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알렉스의 발표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화면에는 K9 자주포라는 제목과 함께 거대한 포신을 가진 장갑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준호만 손을 들었죠. 이것은 한국이 개발한 K9 자주포입니다.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나토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 15개국 이상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요? 세계 시장의 절반을? 폴란드는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무기 계약으로 K9 자주포 수백 대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방위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최우선 무기 체계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리앙이 의문을 표시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자주포도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비교해 볼까요? 화면이 바뀌며 두 자주포의 성능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사거리, 정확도, 연속 발사 능력, 기동성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K9이 우위에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군은 미국보다도 더 많은 자주포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자주포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만 한국은 2,000대 이상을 전투 부대에 배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영국 출신 학생이 작게 속삭였어요. 2,000대라고? 영국 전체 자주포가 100대도 안 되는데. 교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것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내수 시장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었고 이는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졌죠. 독일의 PC-2000이 성능은 더 좋지만 단종되었고 다른 나라들의 자주포는 비용 대비 성능이 K9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우리 교과서나 수업에서 다뤄지지 않은 걸까요? 준호를 흘기 쳐다봤더니 그는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세계의 군사 강국의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KF-21 전투기라는 제목과 함께 날카로운 모습의 전투기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F-35보다는 성능이 조금 낮지만 가격은 절반에 불과하죠. 이미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했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전투기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만이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은 T-50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를 이라크,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수출했고 KF-21로 시장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리양이 다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도 중국의 J-20이나 러시아의 S-57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 않나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스텔스 성능이나 최첨단 기술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술 발전 속도는 전례가 없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이라는 제목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선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은 2022년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고 2023년에는 폴란드, 호주와의 대규모 계약으로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5년 내에 3위 자리를 노리고 있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들을 제치고 있다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점이었어요. 교수님이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계 안보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만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이 변화를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K9 자주포와 KF-21 외에도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물론이죠. 사실 오늘 그 내용까지 다룰 계획이었습니다. 미스터 김이 잘 알고 있네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세계 최강의 전차라는 제목과 함께 K 흑표 전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K 흑표 전차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와 함께 세계 3대 최강 전차로 평가받고 있죠. 특히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교수님은 K 전차의 특징들을 하나씩 설명하셨어요. 자동 장전 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 첨단 화력 제어 시스템. 어느 하나 놀랍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K 전차 1000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유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차 도입 계약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차로 K를 선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리양이 다시 질문했어요. 교수님, 중국의 99식 전차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들었는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99식도 좋은 전차입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수출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약점이죠. 무기 체계의 우수성은 결국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구매하는지로 증명됩니다. 그 말에 리양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거대한 군함이 보였어요. 이것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만이 보유한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죠. 특히 최신형인 정조대왕급은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보다 더 강력한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육해공 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무기 체계를 갖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교수님, 그런데 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나요?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서구 중심의 안보, 교육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다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각을 바꿀 때가 됐죠.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넘기셨어요. 이번에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 한국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독자적인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대국만 주목하던 기존 국제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계속되었어요. 다음 화면에는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의 변화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동북아시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들으셨나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 말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핵무기라니? 한국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발언을 단순한 선거 레토릭으로 치부했지만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이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어요.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이라는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도 갖추고 있죠. 기술적으로는 6개월 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다른 학생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의문이 교차하고 있었죠. 리앙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트럼프의 발언은 실현 가능한 겁니까?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트럼프 같은 인물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다시 지도를 가리키셨어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동맹국은 충분한 군사 기술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트럼프가 말한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전략적 균형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핵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력은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제임스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일본도 원할 텐데 그럼 동북아 전체가 핵 경쟁에 빠지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이 단순한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 구도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새로운 정보를 소화하느라 바빴죠. 저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이 핵무기까지 가질 수 있는 나라라니 제가 알던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네요. 수업이 중반을 지나갈 무렵 교수님은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어요. 여러분, 한국의 현대 군사력만 살펴봐서는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우수성은 사실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화면이 바뀌며 고구려 시대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고대 그림이 나타났어요. 612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수나라의 양제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고구려의 인구는 전체가 100만 명도 안 됐지만 지형과 전략을 활용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쳤죠. 저는 한국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어요. 아시아 역사는 주로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배웠거든요. 리앙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7세기 당나라의 침공도 물리쳤고 13세기에는 몽골 제국과 맞서 30년간 저항했습니다. 몽골은 유럽을 석 달 만에 정복했지만 한국은 30년간 버텼죠.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교수님, 그건 사실인가요? 유럽 역사에서는 그런 내용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타깝게도 서구 역사 교육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독특한 군사 전략과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셨어요.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이라는 제목과 함께 거북선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16세기 말 일본의 대규모 침략에 맞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량의 전이죠. 일본에서 온 학생 하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12척으로 330척을 이겼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지형과 해류를 활용한 완벽한 전략, 그리고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조선의 함선 기술이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지금도 세계 해군 사관학교에서 연구되고 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 군사사의 여러 사례들을 설명하셨어요. 고구려의 요새 시스템, 삼국시대의 기마 전술, 조선의 화포 기술,
한국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군사 기술과 전략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 한국군은 초기에 밀렸지만 이후 빠르게 재건되어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군 다음으로 큰 전력을 파견했습니다. 한국군의 백마부대, 맹호부대는 베트콩도 두려워했던 정예부대였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국제안보 수업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을까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화면을 넘기셨어요.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현대의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켜온 군사 기술과 전략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했고 그 DNA가 지금의 방위산업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죠. 준호가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죠. 강의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국제안보 질서의 재편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사 강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 군사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우주 방위력 강화, AI 기반 전투 시스템, 첨단 드론 기술, 한국형 항공모함 개발 계획, 그 규모와 첨단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난 후 여러분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말이 없던 루마니아 출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특히 K9 자주포가 저희 루마니아 군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리앙도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 중국 학생으로서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중국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이야기는 중국에서는 잘 배우지 않아서 차례차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우고 알던 세계 안보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기분이었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저는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준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알렉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한국에 대해 말한 것들 기분 나빴을 텐데. 준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좀 그랬지. 하지만 지금처럼 내가 스스로 깨닫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게 더 의미 있으니까. 저는 준호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군사력, 한국 방위산업, 한국 역사, 밤새도록 자료를 찾아보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도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다음 학기에는 한국학 수업을 듣고 가능하다면 한국어도 배워보기로요. 이제 저는 단순히 미국, 러시아, 중국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했습니다. 챕터 8 감동적인 결말.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준호의 초대로 서울에 오게 된 거죠.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항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울에서의 첫날, 준호가 저를 국방과학연구소 ADD 전시관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들을 직접 볼 수 있었죠. K9 자주포의 실물 크기는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고 KF-21 전투기의 축소 모형을 보며 그 디자인의 우수성에 감탄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정말 대단해.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기술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거야?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과의 분단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야 했거든. 다음 날, 우리는 전쟁기념관에 갔어요. 그곳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군사 역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 전시실에서는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폐허가 된 나라에서 오늘날의 강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쟁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 준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7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이제는 군사 강국으로도 인정받고 있지. 저는 한국에서 보낸 2주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창원의 방산업체들, 그리고 부산의 한국해군기지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지막 날, 서울 남산에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준호에게 물었어요.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계속 발전할 거야. 특히 방위산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 우주 개발, AI, 무기 체계, 사이버 방어 기술,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거야. 그럼 핵무기는 트럼프의 말처럼 언젠가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될까? 준호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건 모르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휘둘리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국제안보학의 논문 주제를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과 국제안보 질서의 변화로 바꿨어요. 그리고 동아리에서도 한국의 군사력과 역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죠. 많은 학생들이 저처럼 놀라워했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를 바라볼 때 미국, 러시아, 중국만 보지 않아요. 한국, 이스라엘, 터키, 인도 같은 새로운 강국들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나라도 과소평가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준호와는 지금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요. 그는 이제 제 가장 소중한 친구 중 한 명이 되었고, 덕분에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교수님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거든요. 트럼프가 핵무기 개발을 승인하면 한국이 얼마나 더 커질지 상상만 해도 설레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한국 영화 한 편을 틀어봤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였는데 보고 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와, 이게 한국이구나 하면서 감탄했죠. 다음 날엔 불고기를 먹어보려고 한국 식당에 갔어요. 고기가 입에서 녹는데 저는 이 맛을 왜 이제 알았지 하며 혼자 웃었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멋진데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게 후회됐어요. 준호에게 너희 나라 음식 최고야 라고 문자 보냈더니 준호가 김치도 먹어봐 라고 답장해줬어요. 저는 곧 김치도 도전해 보려고요. 여러분, 한국 진짜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제 한국을 얕잡아 보지 않아요. 오히려 배우고 싶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강해졌는지, 그 정신력이 뭔지 더 알아가고 싶어요. 준호랑 같이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들어보려고요. 저는 이제 한국을 친구처럼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국 한번 제대로 알아보세요. 저처럼 놀랄 거예요. 앞으로 배울 게 많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